저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한국과 가까운 사람이 되라며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성인 세 걸음의 오차, 단 3m라는 경이로운 수치 앞에서 미 국방부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전쟁통에 가난했지만 모두가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였는지 깨달았다고 말하던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그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절 소개하자면 미국 그린베이에 살고 있는 마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 국무성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한다면 제 업무가 업무인지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못 해드린다는 점 양해를 부탁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고는 하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한국을 진짜로 알게 된 사람들이라면 저와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8년 오하이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셨던 아버지와 전직 군인이셨던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난 한국 전쟁을 참전하셨던 분이십니다. 할아버지는 세상과 작별하는 순간까지도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라. 당시에는 이 말의 뜻을 알 수도 없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두고 군인 가문이라고 불렀어요. 저 역시 그것에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인지 군 관련 복무자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군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연구자로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것에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항상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고는 하셨는데 특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죠. 우리 손자, 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니? 한국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 할아버지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릴 적에 전쟁을 했단다. 한국 군인분들이 이 할아버지 목숨을 구해줬지. 지금이야 한국은 어마어마한 국가죠. 글로벌 기업인 삼성, 현대, 세계적 위상을 떨치는 문화 콘텐츠들. 지금 미국에서 이런 한국을 모르면 바보 취급을 받지만 제가 꼬맹이일 적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 어릴 땐 오히려 북한이 한국보다 조금 더 알려지긴 했었으니까요. 뭐 그거야 몇 없는 독재국가였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었고 가난했던 한국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죠. 특히 제가 살던 시골에는 한국과 관련된 것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말씀하셨기에 인지만 했을 정도죠. 한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될 거다. 난 한국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들을 잘 알게 되었지. 그들은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할아버지가 제게 줄곧 하던 말씀이었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한국과 가까이 하라는 당부를 하셨어요. 아니 한국이 어떻길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할아버지 말씀대로라면 북한 아래에 붙어있는 국가라면서요? 북한이 한국보다 더 센 국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든 침략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마크. 언제고 전쟁은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럴 일이 있다면 한국 전쟁 때처럼 한국인들은 또 한 번 그곳을 지켜낼 거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말이야. 그럼 뭐 해요? 지도 보니까 바로 위에 북한 있고 그 위에 중국 있고 한국 옆에 일본도 있고 다 한국보다 센 국가들인데 거기서 한국이 뭘 하겠어요? 땅도 되게 조그만 하던데요? 할아버지 말씀 듣고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저희 반에도 작은 애들은 늘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한국도 작잖아요? 게다가 지금 한국은 가난하다면서요. 돈이 없어서 총도 못 살 텐데 어떻게 나라를 지켜요? 할아버지는 제가 했던 이런 어리광 섞인 반항이 귀여웠던 모양입니다. 그저 제가 했던 말들을 모두 들어주시곤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말이다. 과거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시절에도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냈었단다. 수백 년 전에도 그랬지. 이 할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한국의 이순신이라는 장군이란다. 무척 유명하지. 이순신이요? 그래, 이순신 장군이라고 몇백 년 전 한국에 있었던 장군이란다. 지금으로 친다면 항공모함을 이끄는 장군 같은 거지. 와, 항공모함이라고요? 그러면 엄청 센 거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모두 나무로 만든 배들이었단다. 그래서 항공모함 같은 건 없었어. 이순신 장군은 명량이라는 전투에서 고작 12척의 배를 가지고 있던 장군이었단다. 에이... 배가 12개밖에 없었으면 너무 조금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반에 조지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네 아빠가 부자라 보트를 2개나 가지고 있는데
허허허 그렇구나. 보트를 2대나 가지고 계시고 정말 부자구나. 그런데 마크, 이순신 장군이 대단한 게 뭔 줄 아니? 12척의 배로 일본의 군함 330척을 물리쳤단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지. 할아버지의 말이 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배들을 해치울 수 있을까요? 30배잖아요. 거의 1대 30으로 싸워야 한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성인이 된 지금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알지만 솔직히 지금도 미스테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이었고 어린 시절에 저는 충격과 동시에 할아버지가 엄청난 거짓말쟁이라고 여겼죠. 할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될 무렵쯤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 저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머릿속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 또한 지워져 갔어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저는 커서 국방부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전투 관련은 아니었지만 나름 열심히 공학 박사 과정을 취득하게 되었고 국방부에 입사하여 다양한 무기들을 연구하는 인력으로 투입이 되게 되었죠. 그리고 잊혀졌던 한국에 대해 깊게 알게 되는 일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부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전략적 파악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게 한국과 관련된 것이었죠.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상상도 못할 부분인데요. 바로 한국의 미사일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휴전 중인 국가지만 단 한 번도 한국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가 없었던 저로서는 흥미가 돋았습니다. 사실상 한국은 무기적 제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었죠. 한국은 지금까지 총 5번의 미국과 협상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사일 제한을 푸는 조치를 실행하게 되었죠. 한국에 걸려있던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42년 만에 폐지가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가지게 된 것이었는데요. 물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무기 주권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었지만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한국이 실전 배치할 만한 미사일을 만드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무기적 제한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있었죠. 이제 막 그 지침이 폐지되고 주권을 가지게 되었다 한들 연료와 사거리, 탄두 중량, 용도, 발사 플랫폼 등 모든 부분에서 자체 개발을 해서 전략적 무기를 만들어야 했기에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더군다나 그것도 미사일을 만든다? 정말 쉬운 이야기가 아니었죠. 대표적으로 북한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못 사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무기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항상 우리 미국의 본토를 노리기 위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수십 년에 걸쳐서 그들은 아직도 미사일에 대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그토록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부었음에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경제 10대 대국의 수준이라고는 하나 이 노하우라는 것은 결코 단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특히나 무기와 관련된 것은 더욱 그랬죠. 무기라는 것은 정말 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사일이라면 더욱 그런데요. 단순히 날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타격의 정확성 그리고 폭발력 등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만 하죠. 당연히 제 소견으로는 수십 년이 걸려야 겨우 발사 시험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저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한국이 깜짝 공개한 이 괴물 같은 무기는 전 세계 유수의 군사 전문가들을 모두 놀래켰습니다. 아니 이걸 정말 한국이 만들었다고? 한국이 그동안 우리 모르게 비밀리에 수십 년간 개발해왔던 거 아냐? 그렇지 않고서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게. 당시 전 세계 군을 놀라게 했던 건 바로 현무5였어요. 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처음 마주한 제 솔직한 심경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언제 이런 방사기술을 가지고 있던 거지? 이런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반 미사일도 아니라 벙커버스터라니. 이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 한국이 현무5를 개발하기로 한 것은 2010년이었다고 하죠. 당시 한국은 2번의 국지전이 있었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난 이후에 한국은 강력한 미사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 부분은 그때 미국 국방성에도 보고가 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한국군에서는 북한의 공격 및 대응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처럼 슈퍼벙커 버스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었죠. 하지만 당연히 우리 미국이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있었고 또 한국이 무장을 하기 시작한다면 동북아의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한국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정말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2017년이 되어 탄두 중량을 완전히 해제하게 된 한국은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현무5 개발을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현무5를 공개하기까지 고작 3년 남짓이 걸린 것이죠. 실제로 따지자면 이래저래 준비하고 실전에 내놓는 실험 등을 포함한다면 2년 만에 이런 엄청난 미사일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미쳤군.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는? 저는 그때서야 과거에 수도 없이 들었던 할아버지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마크, 한국인들은 뭘 하든 훌륭히 해낼 게다. 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끈기와 신념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똑똑하단다. 우리 미국인들은 지금도 문맹이 많은데 그들은 달랐어. 그 전쟁통에 가난한 자들도 모두 글을 알고 쓸 수 있었단다. 할아버지의 예측은 맞았습니다. 마치 한국인들은 미리 오래전부터 준비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현무5라는 괴물을 세계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고작 이 3년 만에 내놓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의 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2016년 북한이 핵실험을 2번이나 했다. 그런데 우리는 북을 압도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도 미국이 비원 폭격기를 보내 시위 비행을 했는데 이게 우리 안보에 무슨 소용인지 개탄스러웠다. 토요일에 고민에 쌓여 혼자 연구소를 걷는데 불현듯 고위력 미사일 생각이 떠올랐다. 김정은 지하 벙커를 확실하게 파괴할 수 있으면 핵이나 마찬가지 아니냐는 생각이었다. 다음 날 담당 연구원들이 모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은 공학자이자 연구원으로서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였지만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것을 그저 아이디어로 떠올리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놀라웠지만 그것을 현실화시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사실 우리들은 뭔가를 시작할 때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는 합니다. 검토와 준비 과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없던 기술을 만들어낸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단합하여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신기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의 단합력에 대한 이야기야 할아버지로부터 많이 듣기는 했었지만 할아버지가 입에 달고 사셨던 한국이 이 정도 일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늘 마치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의 일원이라도 된 것처럼 늘 한국을 자랑스러워 하셨죠. 아마 참전용사로서 끔찍한 전쟁을 경험했지만 또 반대로 그만큼 어렵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마크, 하레비는 한국에서 나는 참 놀라운 경험들을 했단다. 처음 경험하는 전쟁이기도 했지만 또 처음 인간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지. 우리는 위대하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단다. 그리고 한국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었지? 정말로 그랬어. 현무5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벙커버스터 미사일 능력을 상회하는 미사일 체계입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미국의 미사일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죠. 이 말은 즉 현존하는 전 세계 최대의 재래식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한국이고 그 무기가 바로 현무5인 셈입니다. 탄두 중량만 9톤이고 총 중량 36톤입니다. 이미 기본적인 무게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느낄 수 있죠. 2차 대전 당시 영국은 톰보이라는 12,000파운드, 그러니까 대략 5.4톤 폭탄을 개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지진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톰보이가 터지는 날에는 사방에 지진이 몰아치는 것 같은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9톤에 육박한 거예요. 사실 한국 정부는 이미 과거에 현무포를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무포는 탄두 중량 2톤 수준이었죠. 현무포를 마하 10으로 가속하면 500배인 1000톤 폭발력을 낸다고 말했지만 우리 측 정보에 의하면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탄두가 9톤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통상적인 탄두 중량이 1톤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현무5는 실상 9개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셈인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9개의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보다 하나로 합쳐놓으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그 위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지점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의 핵탄두와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재래식 미사일을 핵탄두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도 웃긴 일이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파괴력을 가진 이 괴물을 한국이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핵탄두는 10kg 폭발력이 보통 10배인 100kg 정도 됩니다. 따라서 탄두 중량 9톤이라면 대략 9메가톤 폭발력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지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수도, 서울을 기준으로 1메가톤이면 서울시 모든 인구가 전멸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죠. 물론 핵일 경우입니다. 사실상 한국이 만들었지만 현무 한 발이면 한국 영토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와, 젠장할.
파괴력 하나만큼은 어마어마하군. 하지만 제가 더 놀란 점은 파괴력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미사일 같은 경우 파괴력을 끌어올리려면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타겟팅 능력입니다. 얼마나 목표를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는가인데요. 사실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현무5가 벙커버스터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더욱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상당한 기술력이 집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미국의 유도폭탄 중 하나로 GBU-28이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벙커버스터로 걸프전쟁 때 지하에 있는 적국을 타겟팅하기 위해서 제작이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 역시 이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략적 무기로서 2010년대부터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GBU-28은 공중에서 투하된 뒤 레이저 유도를 통해 목표물에 도달하는데요. 2톤의 탄두는 지상에서 바로 터지지 않고 이 30여 미터까지 뚫고 들어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벙커버스터 미사일 기술은 극히 일부의 국가만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한국의 현무5가 이것을 한참 넘어서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당시 제 절친이자 동료 연구원이었던 해밀턴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20발만 있으면 원자폭탄과 마찬가지 위력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정확한 실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말이야. 그런데 이건 벙커버스터야. 무려 수백 미터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건 그냥 괴물 수준인 미사일이야. 아, 맞아. 정말로 그래. 이런 걸 단 2년 만에 만들어냈다니? 벙커버스터 기술을 우리 미국이 한국에 이전한 적이 있었나? 아니야, 무슨 말이야.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수출한 적은 있어도 관련 기술들을 한국에 내어준 적은 없었어. 아니 그럼 자체 개발이라는 거야.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놀랐기 때문에 당시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 알려진 것으로는 100m 정도의 지하 벙커도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 연구를 해본 결과 200에서 300m 정도 안에 있는 지하 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성능을 지니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파괴적인 괴물 미사일을 만들었을까? 북한을 상대로 한다는 것 치고는 생각 이상으로 강력한 것 같아. 아마도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일 것 같아. 물론 나도 동의해. 탄두를 줄인다면 북한 외에도 중국이나 러시아 전역을 겨냥할 수도 있지. 어쨌거나 북한을 타켓으로 가정하자면 말이야. 북한 같은 경우 화강암 지대에 엄청난 벙커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를 뚫을 위력의 미사일이 필요했던 거야. 그럴 수 있겠네? 하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것 아닐까? 이건 자칫 핵에 버금가는 미사일이 될 수가 있는데 말이야. 사실 한국은 핵시설도 많고 이런 괴물을 2년 만에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마음만 먹으면 2개월 내로 핵 개발이 가능하지 않아? 자칫 대륙간 핵탄두 미사일로 보일 수도 있어. 뭐 설마 한국이 핵조약을 탈퇴하진 않을 거야. 그들은 엄청난 경제를 이끌고 있으니까. 핵이라는 이유로 손해볼 장사는 안 하겠지. 다만 우리 미 정부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확실히 이건 매우 위협적이긴 하네. 이후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이 이런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목적은 역시나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북한 같은 경우 파악하기로 화강암 지대에 6,000회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저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확실히 북한은 완벽히 전시체제로 돌아가는 나라인 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대부분의 경제력을 군사력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더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 300m 이상의 지하시설에 벙커를 두고 있다는 것도 핵심이죠. 단순히 중동에 있는 테러 단체들의 규모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것을 맞서는 한국인 만큼 더 강한 뭔가가 필요하긴 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양에 300m짜리 지하도시를 건설해 놨다고 하더군요.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었는데 사실 현재 타격 기술로는 북한의 지하 벙커를 완벽히 타겟팅하기에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그 기술을 개발한 것이었죠. 그렇다 보니 사실 이해는 갔습니다. 우리 미국은 본토에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에 대한 방어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300m 시설을 꿰뚫을 정도의 탄도미사일은 우리에게는 딱히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다만 한국으로서는 입장이 달랐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야 했다는 이유보다도 듣고 보고 다들 놀랐었지만 어떻게 이걸 겨우 2년밖에 걸리지 않아 만들었느냐라는 것이 놀랍고 또 놀라웠던 것 뿐인 거죠.
당시 주변 국가들로서도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분명 벙커들이 있겠지만 이 현무 파이브를 감당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중국과 러시아 등등에서 한국의 현무 파이브를 보고 발끈한 것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에서도 발표하기를 좋은 무기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오버스펙이다. 라고 명백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350km를 날아가 제주도 해상의 표적을 정확히 때렸다는 결과지가 등장했습니다. 겨우 오차는 3m 정도였죠. 성인의 세 걸음 정도면 이건 사실 오차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원한다면 당장 어디든 정확히 타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봐 마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날씨를 봐봐. 그게 중요해. 날씨? 저는 기록지에서 당시 기상 상태를 봤습니다. 사실 미사일 실험 같은 경우 기상 조건이 악조건일 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강력한 태풍이 불거나 그러는 경우 당연히 미사일에도 막대한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주도 상황을 보니 태풍이 다가오면서 해상의 날씨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파도가 높았던 상황이었단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목표에 정확히 명중한 것이죠. 저는 자연스럽게 관련 데이터들을 보면서 솔직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상부에 보고를 했죠. 굉장히 위력적인 미사일이다. 한국이 이런 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놀라운 수준이다. 솔직히 말해서 핵이 없더라도 그에 준하는 파괴력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세계 최고의 미사일이 등장했고 앞으로 당분간 이 미사일을 넘어설 무기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결론은 만약 현무5를 개량한다면 5,000km 정도의 탄도미사일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두 중량을 줄인다면 실험을 하지 않아서 알 수는 없겠지만 꽤나 정확도가 높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완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9톤의 탄두로는 300km 사거리라고는 하더라도 고각도에서 마하십으로 목표물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탄도의 중량을 줄인다면 충분히 몇천 킬로 정도는 우습게 날아갈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었던 한국의 저력. 저는 한국 노래, 드라마 등이 워낙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유행하는 노래나 영화,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와 우리 미국 시민들을 열광케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후에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는 사람과 교류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구회 자리이기도 했고 또 우방국 간의 교류를 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정말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현무5에 대해서 스펙을 봤었습니다. 솔직히 놀랍군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성과를 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솔직히 이전부터 비밀리에 뭔가라도 있지 않겠냐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떠본 질문이었죠. 아닙니다. 연구원들이 밤새 고생을 많이 했죠. 자신을 기미라 밝힌 한국 연구원은 굉장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 미사일입니다. 솔직히 미국도 그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벙커버스터는 없습니다. 네, 미국이야 언제든 개발하려고 하면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는 미국만큼 국방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있지도 않고요. 늘 제한적인 자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실패 한 번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최선의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이 절반을 차지해요. 즉 세계 군사력 반이 미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무기들을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죠. 저 역시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새로운 무기들을 많이 보았고 또 평가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실상 그렇지가 못했죠. 사실 그들 나라에서 어떤 자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 이후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인적 자원밖에 없더군요. 할아버지가 한국인들은 그 전쟁통에 가난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모두가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도 무려 1600만 정도의 성인은 글을 못 씁니다. 굳이 배워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리 치열하지 않은 경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어린아이 때부터 혹독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문맹률이 0%인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도 없죠. 오직 한국만 유일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서야 그들이 왜 그렇게 놀라운 수준의 무기들을 빨리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저는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연구원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방문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너무 궁금했으니까요. 또한 한때 할아버지께서 목숨을 바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에 한국을 다시 가보는 것이 꿈이셨습니다. 거동이 힘든 몸과 자식들 모두가 군인이라는 특별한 직업을 가졌기에 할아버지는 꿈만 꾸시고는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한국을 가지 못하셨어요. 매번 하도 만져서 흐릿해진 한국 전쟁 당시부터 가지고 계셨던 사진만 들여다보실 뿐이었어요. 그래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문득 세계은행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떠오릅니다.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보던 중 세계은행에서 한국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죠. 1965년부터 1980년대까지 주요국들의 경제 성과를 분석한 동아시아의 기적, The East Asian Miracle 이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중 세계 경제권을 통틀어 동아시아는 최대의 성과를 보였으며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상의 성과를 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었죠.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의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거의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이뤄낸 경제성장을 이룩해낸 것이죠. 우리나라의 쌍둥이 타워가 테러 단체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 만들어졌었던 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은 아니었었죠. 그럼에도 그것을 극복하는데 우리 미국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무해 상태로 시작해 몇십 년 만에 정상화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질 않습니다. 현무5라는 놀라운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들이 궁금해졌고 한국이 어떻게 생존해 왔는지를 이해하게 된 것이었죠. 할아버지가 한국이 만들어낸 현무5를 보셨다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할아버지는 늘 한국 전쟁에 참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그리고 한국이 눈부신 성장을 한 것에 대해서 마치 자식을 보는 듯한 기쁨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현무5를 보셨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할아버지만큼의 애정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는 할아버지처럼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할아버지 말씀에는 100%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한국인들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났을 때 한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건 순수한 물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극복할 것이라고 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들이 한국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현무6, 7이 등장했을 때 그 위력은 날이 갈수록 높아질 테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한국이 우리 우방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이런 동아시아의 강력한 무기의 등장으로 긴장했으니까요. 어쨌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엄청 뭔가를 길게 쓴 느낌입니다. 그냥 저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문득 써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제가 속한 단체나 누구를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군인 집안의 사람으로서 또 군사 전문가로서 한국이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은 한국인들이 있다면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따라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이비리그 대학, 중국인 국적의 교수와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 그리고 한국인 학생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학교에는 아주 유명한 한국인 유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IT 크루라는 동아리가 있는데요. 이 학교에서 한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동아시아 국가의 마찰이 생겨나기 시작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프랑스 국적의 마리라는 학생입니다. 한국과 관련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사연을 적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한국은 언제나 늘 신비롭고 특별한 나라였어요. 조용한 사람들이 모인 나라. 그러면서도 뭔가 문화적으로는 최근 좀 주목받고 있는 나라이기도 했죠. 사실 두리뭉실하게만 알고 있었지 평소 한국에 대해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참여한 국제대학 정치 외교 세미나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논쟁을 목격하게 되며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 세미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주제로 한 포럼이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저는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자국의 군사적 성취와 기술적 발전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에 깊은 흥미를 느끼며 참여하게 되었죠.
각국의 다양한 관점과 자부심이 드러나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날 한국을 대표해 발표를 맡은 사람은 예훈이라는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예훈과 종종 같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예훈은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지만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발언으로 강의실에서 주목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오, 그 예훈이구나. 그의 발표를 기대하며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훈의 발표는 한국이 이룬 군사적 성취와 기술적 발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어요. 그는 한국이 경제 발전과 함께 군사력을 강화해왔고 이를 통해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이 어떻게 군사력 증강에 기여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던 중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중국 출신의 유학생이었던 지아오라는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고 예훈의 발표를 중단시키며 발언을 시작했어요. 잠깐만 예훈, 미안한데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아무래도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도무지 그냥 듣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말이야. 있지?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에 대해 좀 너무 뻥튀기 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 중국은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서 군사적으로 우수함을 보여왔어. 지금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지? 네가 말하는 한국의 성취가 중국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는 건 솔직히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우리 중국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너무 한국인이라고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거 아니니? 강연장은 순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 논쟁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훈이 어떻게 대응할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가 평소처럼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죠. 그리고 그때 예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오, 네가 말한 중국의 군사적 성취와 역사적 우수성에 대해선 나도 인정해. 중국은 오랜 시간 동안 동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나라였지. 그래, 네가 인정할 줄 알았지. 지아오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예훈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그와는 다른 측면이야. 한국의 군사력과 기술력은 단순히 과거의 성취가 아닌 현대적인 혁신을 통해 이룩한 결과거든.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군사 강국이자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어. 특히 한국의 첨단 기술이 군사력 증강에 미친 영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야. 중국이 오랜 역사 속에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였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아. 하지만 현대 전쟁의 양상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는 게 문제지. 중국인이 몇 억이랬더라? 상관없어. 왜냐면 이제는 물리적인 병력의 크기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기술력. 이젠 기술력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지아오는 쉼없이 쏟아져 나오는 예훈의 반박에 점점 흥분하는 듯 싶더니 중국인이 몇 억이랬더라? 하는 말이 나오던 시점부터는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허하는 소리를 내며 예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지아오가 화가 난 것처럼 보였죠. 그때 세미나의 사회자가 두 사람을 말리며 말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세미나는 나라별 우위를 비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 나라에 대해 소개하고 알아가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자리인데요. 두 분께서는 이만 과열을 멈추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세미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말에 지아오는 아직 한참이나 할 말이 남았다는 듯 흥하는 소리를 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말문이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말이에요. 이후 예훈은 다시 순조롭게 자신의 강의를 이어갔고 그렇게 세미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부터 한 달 뒤 저는 문득 다른 수업에 들어가려다 망연자실한 얼굴로 강의실에서 나오는 예훈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매우 실망한 얼굴이었기에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이전에 세미나 때와 강의할 때 몇 번 마주했던 말이라고 인사하며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애써 반갑게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안녕 마리. 사실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교수님께서 그에게 그의 과제가 표절된 자료이므로 낙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 똑부러지는 예훈이 표절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그에게 자세한 내막을 물었죠. 사실 별다른 내막조차 없었습니다. 최근 저희에게는 학기를 마무리하는 큰 과제가 내려져 왔었고 예훈은 언제나처럼 밤을 새워가며 그 과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도표 하나까지 틀림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해서 이제 제출만을 남겨두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교수님께서 과제를 일괄적으로 올려놓으라고 말한 비밀 게시판에서 갑자기 예훈이 준비하고 있던 자료와 거의 똑같은 이름의 과제가 업로드 되었다는 거예요.
게시판은 과제명 말고는 모든 것이 비밀로 유지되는 게시판이었기 때문에 예후는 그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빨리 마무리를 지어 교수님에게 과제를 제출했지만 교수님께서는 이 과제가 바로 얼마 전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미 업로드되었던 과제라고 하며 둘 중 한 명이 표절을 한 게 분명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훈이 두 번째로 제출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예훈을 표절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하며 예훈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훈이 평소 과제와 강의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억울함에 동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훈은 도대체 누가 그 과제를 올린 것인지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교수님은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예훈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도 모른 채 그대로 낙제 점수를 받게 생긴 상황이었어요. 저는 예훈을 위로하려 했지만 예훈은 어느 때보다도 망연자실한 얼굴로 애써 웃어 보이며 이내 복도를 걸어 저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의 안쓰러운 뒷모습을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예훈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도 저는 그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훈이 겪은 일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는 항상 성실하게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학업에 열정적이었던 학생이었죠. 그런 그가 표절자로 몰려 낙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지아오와 그의 무리가 도서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평소처럼 무리지어 있었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깔깔대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지나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그들의 대화 중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예훈이 그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마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흥분해 난리를 치겠지? 지아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 저의 직감이 강하게 작동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 근처에 자리를 잡고 책을 읽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훈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고 그 말투에서 무언가를 꾸민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지아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낚일 줄이야. 과제 하나 훔쳐서 이름만 바꿔서 올렸는데 말이지. 교수님도 멍청해. 그의 말에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동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훈도 마찬가지야. 어쩜 그렇게 허술하대니?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패정국으로만 남아있는 거야. 저는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아오와 그의 친구들이 예훈의 과제를 훔쳐 먼저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 순간 세미나에서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마도 예훈이 세미나에서 지아오를 포함한 중국인을 굴욕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복수를 한 것 같았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그들에게 다가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 순간은 우선 참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더 생각해봐야 했기 때문이죠. 도서관을 나서면서 저는 한국인 친구 예훈을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어요. 예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의 무고함을 입증할 방법을 함께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교수님을 설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느꼈죠. 다음 날 저는 예훈을 찾아가 도서관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훈은 제 말을 듣고 처음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이어 분노와 좌절감이 섞인 얼굴로 변했어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국인들을 나는 싫어하지만 그래도 지아오가 그런 짓까지 했을 줄은 몰랐다고 했죠. 저는 예훈과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우리는 함께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지아오와 그의 친구들이 계획적으로 예훈의 과제를 훔쳐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과제 제출 기록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들의 행위를 밝힌다면 분명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는 터에 저와 예훈은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교수님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예훈은 침착하게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을 설명했어요. 교수님, 일전에 말씀드린 그 과제는 분명히 제가 작성한 과제입니다. 누군가 제 작업물을 훔친 것이 확실하고 저는 그게 중국인 지아오라고 확신해요. 일전에 제가 세미나에서 그를 무안 준 것에 대해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게시판 접근 권한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교수님은 제 친구 예훈의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훈아,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지금 너는 낙제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다른 학생을 모함하려고 하고 있어. 그런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단다. 더군다나 증거도 없이 다른 학생들을 비난하려 들다니? 네가 이렇게 비겁한 아이인 줄 몰랐다. 예훈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다시 설명하려 했습니다. 교수님, 한 번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접근 권한만 주신다면 제가 바로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에 있던 중국에서 온 중국인 교수님이 끼어들며 말씀하시더군요. 학생, 예훈 학생이라고 했나요?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훈 학생,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학생들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중국인 친구가 학생 과제물을 훔쳤다고요? 학생의 교수님께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 물러서세요, 학생. 예훈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교수님들께서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단호한 교수님들의 말에 예훈은 더 이상 교수님들과 논쟁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예훈이는 고개를 떨구며 저와 함께 교수실을 나왔어요. 저는 예훈이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죠. 그런데 며칠 후 저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바로 예훈이 다른 한국인 학생들과 어울려선 진지하게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들은 대학에서 유명한 한국인 IT 크루였습니다. 한국인 IT 크루,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즐비한 저희 대학에는 여러 동아리 모임과 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 한국인 유학생들이 모여있는 IT 크루는 기함을 할 정도로 전문 지식 수준이 높아서 상당히 유명한 모임이었죠. 저는 예훈이 IT 쪽으로 전공이라도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저를 발견한 예훈이 반가워하며 저를 불렀어요. 말이, 제가 예훈이에게 다가가자 예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금 IT 크루 친구들과 같이 교수님께 찾아가 진실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죠. 이미 지하오의 컴퓨터를 해킹해 로그 기록도 모두 찾아두었으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그 자료가 지하오가 업로드한 자료라는 것만 교수님께 확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의 뒤에 서 있던 한국인 IT 크루 멤버들은 마치 어벤져스처럼 웅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예훈의 컴퓨터에 지하오가 해킹을 한 흔적을 트래킹해 역으로 지하오의 컴퓨터를 해킹했다고 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죠. 학교에서 유명하기로 소문난 한국 IT 크루지만 이 정도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훈이에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죠. 바로 이 과제를 담당하던 교수님께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과제 채점의 마무리를 교수님 옆에서 동조하고 있었던 그 중국인 교수님이 맡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교수님이라니 아무래도 그 중국인 교수님은 뭔가를 알고 계신 눈치였던 것 같았어요. 왠지 지하오에 대해 얘기해도 어떻게든 중국 유학생 지하오를 보호하려 들 것이란 확신이 들었죠. 실제로 저희는 강의 시간에 그 중국인 교수님이 지하오와 친밀하게 붙어 대화를 나누며 심지어는 대놓고 예훈에게 면박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의기양양해진 지하오는 어느 날 예훈에게 다가오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훈이 너 소식 들었어. 남의 과제를 베끼려고 했었다며. 그래, 그게 너희 민족이 늘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한복도 중국 거 베낀 거고 김치도 중국 거 베낀 거고 이번에도 그렇게 베끼더니 결국 이렇게 낙제를 받고야 마는구나. 참 너도 안타깝다. 하필 왜 한국 같은 곳에서 태어났니? 차라리 중국인으로 태어나지. 지하오는 중국인 유학생 무리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한국인은 아니었지만 예훈만큼이나 화가 나 지하오에게 소리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훈이 저를 막더군요. 상대하지 말라며 말이죠. 이후 저는 한동안 학교에서 예훈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훈에게 아직 과제 제출 마감일이 조금 남았으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뭐라도 제출하라고 말했지만 예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만 반복하곤 했었어요. 문득 찾아갔던 기숙사 방에선 예훈이 짐을 싸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훈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 하는 건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참견을 할 순 없었기에 말없이 제 기숙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중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제 제출 마감일을 딱 하루 남겨놓은 날 밤 갑자기 게시판에 있던 모든 과제물이 전부 그 문제의 과제물 이름으로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광경에 저는 곧바로 이게 예훈이 벌인 일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려던 참이었죠. 다음 날 중국인 교수는 당황한 얼굴로 저와 예훈을 호출해 말했습니다. 예훈 학생, 당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이건 분명히 네가 한 짓이 틀림없어. 네가 복수하려고 이러는 거잖아? 중국인 교수님은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훈은 차분하게 대답했죠. 교수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를 의심하시는 거죠? 참 억울하네요.
중국인 교수님은 분노하며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말했고 학교 전산팀을 불러 게시판을 고치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산팀을 본 저는 놀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산팀 몇 명과 함께 섞여 들어온 한국인 IT 크루 인물들을 발견했거든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전산팀 직원인 것처럼 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수님의 명령대로 게시판을 고치는 척하면서 동시에 예훈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증거를 뒤지는 동안 중국인 교수는 초조한 얼굴로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예훈과 눈이 마주친 저는 어깨를 으쓱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예훈은 제게 조용히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T 크루가 지금 게시판에 기록된 모든 활동 로그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이죠. 저는 교수님의 눈을 돌리기 위해 연신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윽고 갑자기 방 안에 찾았다 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렇게 결국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왔던 것이죠. 한국 IT 크루들은 지아오가 예훈의 과제를 훔쳐 먼저 제출한 기록을 발견하고야 만 것이었어요. IT 크루는 데이터 패킷 추적을 통해 지아오의 컴퓨터에서 예훈의 과제 파일이 복사된 시점과 그 파일이 교수님께 제출된 시점이 일치한다는 증거를 확보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아오가 예훈의 컴퓨터뿐 아니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예훈의 USB까지 복제해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IT 크루는 교수님을 부르더니 말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이 게시판을 복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보세요. 이 로그 기록은 지아오가 예훈의 과제를 훔친 게 나와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인 교수님은 창백해진 얼굴로 모두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이내 지아오를 부르더니 모두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하자. 난 임시로 부임한 교수라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명확하게 단언할 수 없어. 모두가 모여있는 학급 토론회에서 너희들이 학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도록 해라. 그걸로 너희 학점을 결정할 테니. 사실 저는 한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입장에서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이 명확하게 지아오가 예훈의 과제를 훔친 것이 명백했는데 결국 같은 중국인이라고 지아오에게 기회를 준 것과 다름없는 것이니까요. 결국 며칠 뒤 두 사람의 토론회 장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의 학생들은 두 사람의 경쟁 토론을 보기 위해 구름같이 모여든 상태였어요. 한국과 중국의 맞짱 토론이었으니 굉장히 사실 흥미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교수의 주관으로 진행된 터라 솔직히 말하면 예훈이의 승산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모두의 앞에서 괜시리 예훈만 한 번 더 망신을 당하는 꼴이 될까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앞에 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칠판의 주제를 휘갈겨 썼습니다.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와 각 국가의 역할, 그 주제를 보고 모두의 입에서 헉 하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너무 어려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국제 질서와 역할이라니 저는 만약 나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질 정도로 어렵게 느껴진 주제였어요. 그때 지아오가 먼저 위풍당당한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서 중국은 명백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으로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경제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일대 일로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하는 경제적 허브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죠.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한국인 유학생 예훈이 대답했습니다. 물리적 전쟁이 이루어지던 시대와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첨단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한국은 IT와 첨단 기술을 통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전쟁과 외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중국인 교수님이 예훈이에게 묻더군요. 잠깐 예훈 학생, 한국 측 입장은 한국이 뛰어나긴 하지만 중국이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인가요? 그러자 예훈이 대답했습니다. 국제 질서를 이끌어가는 것이 전쟁에서의 물리력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 질서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 규범, 제도, 경제적, 군사적 힘 등 여러 요소들로 이루어지죠.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자본과 인구수가 많다 하여 중국이 리더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첨단 산업의 시대입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IT, 통신,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로 한국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 비밀 게시판 시스템 또한 누가 고쳐줬던가요? 그러므로 단순히 물리적 군사력이 아닌 전반적인 국제 질서의 주도권은 현재 중국보단 한국에 더 가까울 것이라 말해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오는 예훈이의 말을 끊고 말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타국가들을 베끼기나 하는 국가 아닌가요? 반도체, 자동차, IT, 통신, 바이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모든 분야에서 우위에 있어요. 예훈이 너는 현실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구나.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대국 중에 하나야. 중앙 집권 체제로 중국은 모든 국민이 하나로 뭉쳐 있다고. 이 힘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어. 예훈이는 지하오의 말에 차분하게 답을 했어요. 정치적 안정이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점은 동의해. 매우 중요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정치적 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있다고 생각해. 한국의 경우 중앙 집권이 아닌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국민의 참여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정이라고 할 수 있지. 말이 중앙 집권이지. 국민들을 정부가 규제하고 억압하고 감시하는 체제가 아니니? 요즘 21세기에 그게 정말 올바른 행태의 국가라고 보는 거니? 예훈의 말에 지하오의 얼굴이 꿈틀대더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인 교수님마저도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중국 체제 비난에 대한 분노인 것 같았습니다. 지하오가 책상을 콱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 중국은 중앙 집권 체제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그 결과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어. 그 결과는 명확하지 않나? 이게 다 강력한 리더십과 일관된 정책 덕분이라고. 민주주의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뿐이야.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결과는 혼란과 침체로 이어질 뿐이라고. 그러자 예훈은 재빨리 다른 반론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수가 그의 말을 막으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훈, 자네는 토론에 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군. 상대방의 국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매우 비겁한 지실세. 그러자 예훈이 고개를 갸웃대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하오의 논리에 직접적으로 반박했을 뿐입니다. 지금 지하오도 제게 반박하고 있잖아요. 교수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군. 더 들을 필요가 없는 일이야. 난 결과를 결정했네. 예훈 학생. 자네는 낙제야. 자네는 토론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그리곤 그때 갑자기 다른 학생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토론을 지켜봤고 예훈이 성실하게 준비했고 논리적으로 토론에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이어 다른 모든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중국인 교수님을 향해 소리쳤어요. 이 토론은 편파적이다. 잘못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왔던 학생들 전체가 한국인 예훈이의 편에 서서 소리 높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병원에서 남 모르게 퇴원했던 담임 교수님께서 이 토론회를 지켜보고 계셨더라고요. 중국인 교수는 학교에서 나가게 되었고 중국 유학생 지하오도 예훈이의 과제물을 훔쳐 자신의 것이라고 거짓했던 것들이 모두 들통나면서 징계를 받아 현재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왔던 유학생들의 생각 속에 확실히 중국보다는 한국이 더 선진화된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이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 유학생들이 매 수업 때마다 한국을 들먹이며 무시하려 들고 깎아내리려고 드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이날 이후 예훈이와 저는 매우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태어난 프랑스도 한국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는 국가지만 파리올림픽 때 이후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조금 덜해진 상태긴 해요. 그만큼 한국이라는 나라의 영향력이 세계인들에게 그 힘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걸 학교에서조차 경험하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영상 잘 만들어서 올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먼 타지에서 참 고생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무쪼록 학업에 열중하시고 저런 중국인들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